1929년부터 1932년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심장이 멈춰버린 순간을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금융적 심장마비라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폭락과 은행 시스템의 붕괴가 어떻게 한 시대의 번영을 통째로 멈춰 세웠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1929년 대공황을 단순한 한 번의 주가 폭락이 아니라 두 번의 서로 다른 붕괴가 겹쳐진 치명적인 사건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929년 8월 S&P 500 지수는 31.71이라는 정점을 찍었지만 1932년 6월에는 4.43까지 추락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86.03%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시스템 전체에 내려진 파산 선고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19세기식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붕괴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1929년 10월 신용 버블이 터지면서 영원한 번영이라는 신화가 주식시장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1단계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신뢰가 증발하면서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하고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은행 시스템 전체로 전염되는 2단계 붕괴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공황은 이렇게 주식 가격의 폭락과 금융 시스템의 마비라는 두 개의 단계가 겹쳐지며 완성된 사건이었습니다. 1단계 붕괴의 배경에는 광란의 20년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번영과 새로운 시대라는 말에 취해 있었고 누구나 빚을 내서라도 주식과 자산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엔진은 신용, 즉 빚이었습니다. 마진 대출과 투자信託 같은 수단이 레버리지를 끝없이 키웠고 실제 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의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정치인 R. 스미스는 1928년에 이미 번영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며 불평등을 지적했지만 그런 경고는 탐욕의 축제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버블을 터뜨린 방아쇠는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준이 과열을 시키겠다며 1929년 8월 할인율을 5%에서 6%로 올리면서 시장에 공급되던 유동성을 조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국외에서는 같은 해 9월 영국 투자자 클래렌스 해트리의 대형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런던의 신용시장이 흔들렸고 그 불안이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해외 신용 위기가 겹치면서 버블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29년 10월 시장은 연속된 공포의 나날을 맞이합니다.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에는 1,300만 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첫 번째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10월 28일 검은 월요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에는 추가로 12%가 더 떨어지면서 1,600만 주 이상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곧바로 마진콜 대란으로 이어져 빚을 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그 손실이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정책 이반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상황을 단지 과열을 시켜주는 건강한 조정 정도로 가볍게 보았습니다. 지적 실패라고 불리는 이 오판의 핵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시장을 다시 균형으로 돌아놓을 것이라는 19세기식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된 신용 붕괴와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단계 전염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불길은 본격적으로 은행 시스템으로 옮겨붙습니다. 1930년 11월 테네시주의 콜드웰 앤 컴퍼니가 파산하면서 지역적인 은행 패닉이 시작되었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뉴욕의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무너졌습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을 사실상 정부 은행으로 오해했고 그만큼 충격과 공포는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공황의 진정한 원인은 주가 폭락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은행 파산과 금융시장 붕괴였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뱅크런은 단순한 집단적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금자 보호제도, 즉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은행 자산은 이미 1단계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마진 대출 부실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에 돈을 남겨두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숫자 0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줄을 서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공포에 휩싸인 비이성적 행동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도피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신뢰가 한 번 깨지자 그 여파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9,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고 예금자 보호장치가 없던 탓에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저축이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은행이 쓰러지면서 대출이 막히고 현금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퍼지자 미국 전체 통화 공급량은 약 30%나 줄어들었습니다. 통화 공급의 붕괴는 곧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임금과 물가가 함께 떨어지면서 기업과 가게, 정부, 어느 쪽도 이 악순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책 역시 상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후버 행정부는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보복 관세를 촉발해 국제 무역을 붕괴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마지막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근본 위제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며 1931년 10월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 경색으로 이미 숨이 막히던 경제에 더 강한 조이개를 채운 셈이었습니다. 훗날 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대공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당시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반성했습니다. 마이너스 86.03%라는 붕괴는 시장의 자가 치유 능력이 어디까지나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언젠가 균형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복잡한 20세기 신용 경제 앞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가격과 경쟁이 살아있는 단순한 시장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했지만 은행과 중앙은행, 국제 자본 흐름이 얽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구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비극은 시장의 완전한 실패와 정책의 실패가 동시에 겹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한 철학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손, 즉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미국 유권자들은 연방정부의 힘을 동원해 불황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선택했고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투자와 규제를 포함한 뉴딜 정책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금융적 심장마비는 단지 경제의 붕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도록 강제한 거대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 교훈이 남습니다. 첫째, 대공황의 본질은 주가 폭락이 아니라 신용과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둘째, 첫 번째 주식시장 폭락보다 그 이후에 찾아온 두 번째 은행 시스템 붕괴가 훨씬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신과 잘못된 정책 대응이 위기를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역사적 재앙으로 키웠습니다. 넷째, 이 경험을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과 예금자 보호제도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붕괴의 연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1929년 8월 S&P 500 지수가 31.71에 이르며 새로운 시대의 정점에 서 있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버블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지수는 24.1로 떨어지며 검은 화요일을 포함한 1단계 신용 붕괴와 마진콜 대란이 터졌습니다. 1930년 11월에는 콜드웰 앤 컴퍼니 파산으로 16.38까지 내려가며 지역 은행 패닉이 시작되었고 12월에는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파산과 함께 지수가 15.34가 되며 전국적인 뱅크런과 신뢰의 붕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31년과 1932년 내내 하락은 이어졌고 수천 개 은행이 무너지는 동안 시장은 끝없는 공포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2년 6월 지수는 4.43이라는 역사적 저점에 도달하며 자본주의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선 금융적 심장마비의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